그럼 지금부터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메타버스라는 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서론을 길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가 사실은 굉장한 격변의 시대예요. 21세기의 격변이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 격변 속에서 왜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하고 있는지 그 배경 설명을 조금 길게 할 겁니다. 길게 하고 나서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메타버스가 향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로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름만 들어도 뭐 하는지 알겠죠? 무슨 연구원인지. 전자통신연구원, 그러니까 IT 분야의 정부 출연연 가운데 최고 큰 연구소입니다. 이쪽에 있기 때다 보니까 제가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게 살고 있지만 저 자체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 오래된 책의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 책장 넘기는 소리,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자연도 엄청나게 멋진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나오는 화면보다는 내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업무하고 회의하려면 디지털 세상을 알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디지털이라는 변화는요, 우리 삶 자체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등장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는 앞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세종학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는 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좋은 디딤돌, 주춧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서론을 길게 할 거냐면 21세기 전반부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통 몇 년 정도라고 보냐면 요즘은 47억 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어느 정도 됐어 얘기하면 보통 예전에는 250만 년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분자생물학, 고고학,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300만 년까지 거슬러 가 있어요. 물론 역사학자마다 누구는 600만 년 떠들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300만 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300만 년이라는 역사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예요. 이 긴 유구한 인류의 여정 속에서 인류를 가장 큰 격변의 시기로 몰아넣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1900년대 전반부, 그러니까 20세기 전반부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20세기 전반부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이 엄청난 인명을 살상하고 인류 전체를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었던 사건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전반부가 인류사에서 가장 큰 격변이야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전반부도 20세기 못지않은 격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와 21세기 전반부의 격변을 역사적으로 대구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20세기 전반부, 그러니까 1900년대 전반부의 격두의 시작을 알렸던 큰 변화가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지구상에 벌어졌던 두 번째 산업혁명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몇 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 이거는요, 네 번째 벌어지고 있는 산업혁명이라는 뜻인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사실 1870년대부터 시작돼서 한 1930년대까지 한 60년 정도 벌어지게 됐던 산업혁명인데 이때 큰 변화가 벌어지는 게 제조업, 공업이죠. 공업이 굉장히 대규모화돼요. 진정한 대량 생산이 이때 시작됐고요. 대기업이란 시스템도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국가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가 들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이 나라들은요, 이 제조업을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엄청난 부를 거둬들여요. 그리고 그 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2차 산업혁명을 따라가지 못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있던 국가들을 식민지로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즉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국가들은 제국주의 국가가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조선, 우리 같은 나라들을 식민국가가 되는
그 시기가 바로 2차 산업혁명 시대였어요. 즉 산업혁명을 따라가지 못한 국가는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던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이 1900년대 전반부에 벌어졌다면 21세기 전반부의 벽두를 알렸던 건 바로 네 번째 산업혁명이에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즉 정보화혁명 때 꽤 IT를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됐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국가의 명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국가의 명운, 기업의 명운, 조직의 명운, 개인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실 큰 변화가 우리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전반부에는 엄청난 팬데믹이 한번 닥쳤어요.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죠. 물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인간을 살상했던 팬데믹은 스페인 독감은 아니에요. 가장 많은 인간을 죽였던 감염병은 뭐라고 들으셨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흑사병, 패스트라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패스트란 질병은 사실 역사가 10,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게 등장하게 돼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글자 그대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감염병이에요. 이런 감염병들이 대부분 대규모 팬데믹화가 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패스트란 질병, 흑사병이란 별명을 갖는 건 사람의 몸이 까맣게 돼서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패스트란 질병은 역사가 10,000년이 넘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작년에도 중국의 내이멍구 자치구, 그러니까 한자로 내몽골 자치구에서 림프절 패스트에 감염돼서 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패스트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긴 패스트 역사 속에서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살상했던 패스트는 1300년대, 즉 14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강타했던 패스트예요. 당시 유럽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사망했을 정도로 걸어다니는 3명 중에 1명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엄청난 팬데믹이 바로 패스트였고, 패스트는 지금까지 인류를 약 2억 명 정도 살상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팬데믹인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팬데믹이 바로 1900년대에 벌어진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시작돼서 1920년까지 4차례 대유행을 해요. 그 와중에 전 세계 인구의 20%가 감염이 됐고요. 그 가운데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5천만 명이라면 우리 인구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 스페인 독감이 한국에도 들어와요.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918년도니까 그때 서바나 감기란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293만 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이 중에 30만 가까운 분들이 사망한 걸로 추정될 정도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았던, 물론 당시 의료 수준이 떨어졌었지만 그런 팬데믹입니다. 다만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발원지가 어디다? 그래서 스페인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스페인 독감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디서 발원했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스페인 독감이란 이름을 가지게 됐냐 하면 스페인 독감이 시작됐던 1918년에 지구상에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가지고서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스페인 독감은 5천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 당사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후반 가리지 않고 독감으로 죽어간다는 걸, 이걸 뉴스로 퍼뜨렸다가는 전 국민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언론을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 당사국들에서는 스페인 독감 같은 독감 유행한다는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스페인이란 나라는 전쟁터에서 조금 떨어진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잖아요.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선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죽어간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를 미국의 기자들이 받아다가 전 세계에 타전하면서 스페인 독감이란 이름을 갖게 됐을 뿐 스페인은 발원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20세기 전반부에는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경제대공황. 1929년부터 미국발 경제대공황이 벌어집니다. 1929년부터 34년까지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10여 년 정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중요한 게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실업률이 25%, 한때 최고조였을 때는 40%까지 치고 들어가는데, 실업률이 40%라는 얘기는 일하는 아빠 5명 가운데 2명이 직업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가정경제는 무너진 거고요. 이 수준이면 국가경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발 경제대공황은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놀랍게도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여러분 뉴딜 정책으로 들어봤죠. 이런 공공정책을 풀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발 경제대공황이 미국에서만 그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파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침체해버리니까 각국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죽어나가냐? 특히 유럽 지역이 죽어나갔던 게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이라는 팬데믹까지 겪고 이거 회복하고 있는 중에 터져버렸잖아요. 이러니까 굉장히 큰 참담한 일이 벌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 각국의 국민들이 다른 나라 신경 쓰지 마, 우리만 잘 살면 돼, 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지면 돼 라는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우주의, 극단적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려요. 이러면서 유럽의 정치 질서가 바뀌는 거야. 즉 경제대공황이 정치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의한 파시즘 정권이 들어서고, 히틀러의 나치즘이 들어서고, 일본이 군국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극우주의 정권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들이 나중에 패권 국가들에게 도전하는 전쟁이 또 한 번 벌어졌죠. 그게 2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대공황한 게 1900년대 전반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 20세기 전반부에도 큰 경제적 사건이 있었어요. 저거 기억나세요? 지금 여러분 연배를 보아하니 20대 초반부터 30대 한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이때 다 태어나 있었어요. 네, 저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7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리먼 브라더스사가 파산했다 그런 거 들어봤죠? 리먼 브라더스는 미국의 5대 또는 6대 금융사에 들어갔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이 2007년에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졌냐 하면 이들이 사용했던 투자 상품, 그중에서 대출 상품에서 큰 문제가 벌어졌어요. 이들이 다뤘던 어떤 상품의 문제가 벌어졌냐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상품이 문제가 돼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뜻이 뭐냐 하면 서브프라임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등급자들을 얘기해요. 모기지론이란 건 주택담보대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저신용자가 대출의 그 담보로 주택을 걸고 대출을 받게 해주는 상품인데 위험하잖아요. 저신용자는 본래 대출금을 돌려줄 확률이 고신용자보다 떨어지는 집단인데 주택으로 그걸 보완은 했던 건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폭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회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수되지 못한 대출금이 쌓이다 보니 이 은행들 간에 기본적으로 자금 확보 전쟁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 제일 먼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미국의 10대 금융사 가운데 3개가 파산하게 돼요.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예요. 2007년에 그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2008년부터 세계 경제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불러요. 근데 놀랍게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15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요, 생각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그렇게 받진 않았어요. 한국이 왜 저 때 그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안 받았냐면, 한국은 저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년에 닥치기 전 10년 전에 이미 더 센 거를 한번 맞아봤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IMF 구제금융. 그때는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인 거예요. 근데 IMF 구제금융 시기가 1997년부터인데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고 달러가 적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 당시 한국이 IMF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는 실제 큰 타격을 받았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회적인 힘이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냐? IMF 전에는요, 우리나라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외치는 가치관이 바로 도전, 세계화 이런 거였어요. 당시 망했던 기업 가운데 대우그룹이라고 있었죠.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쓰셨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 그 책은 대학생들의 당시 필독서였고 이제 우리 도전하고 세계로 나가야 돼. 막 이런 의식이 뿜뿜 막 쏟아져 났던 거예요. 그런데 IMF를 딱 겪으면서 내 아버지, 내 삼촌이 무너져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확 바뀌게 돼요. 이제 도전 세계화라는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아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거 겪었잖아요. 안정이에요. 안정이라는 게 가치관이 되다 보니 직업관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IMF 때문에 또 생긴 변화 중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첫째, 당시 부실했던 우리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대거 무너졌어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은행 간의 통폐합이 되면서 거대한 금융회사 중심으로 한국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금융회사들은 부실하지 않기 위해서, 즉 건실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은행이 건실하다는 뜻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대출해 줬을 때 돌려받기 용이한 개인이나 기관한테 대출해주면 건실한 거예요. 그럼 다 돌아올 테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어떤 단어가 유행을 하게 되냐? IMF 이후에 신용불량자, 신용등급이란 소리가 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한국 금융권들은 굉장히 건실해졌어요. 두 번째, 달러가 없어서 외환보유고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국은 강박적으로 달러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8위 안에 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러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달러 보유고 문제라든지 은행권 부실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건 주택 가격이 그때 한 5개월에서 6개월 폭락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은 7개월째부터 또 주택 가격이 다 반등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반등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한국은 생각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게 받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지금까지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해버린 거예요. 경기가 침체하면서 금융위기 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 5% 이상이었거든요. 저 이후는 3%대로 떨어지게 되니까 경기가 침체하면 국민들이 물건을 덜 사게 되잖아요. 부품도 덜 만들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한테 간접 타격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진 자원이 뭐밖에 없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죠? 우리가 가진 자원, 인적 자원, 그 앞에 뭐 붙이지? 풍부한 인적 자원 이라고 붙이는데 이 좁은 국토에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계신데 굉장히 높은 교육 수준과 굉장히 높은 지능 및 그리고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국제기능올림픽에 뭐 18년배 막 이렇게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천연자원이 없는 건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해외에서 원재료와 부품을 값싸게 들여와서 우리의 인적 자원으로 그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되파는 것. 즉 가공무역업이 한국이 살 길이고 그러다 보니 한국은 수출 입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로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1년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러죠. 1년 GDP가 어느 정도냐면 명목 GDP가 약 2,000조 원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 10위 정도의 규모인데요. 우리나라 2,000조 원의 GDP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예요. 내수는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가 침체하니까 수출량이 줄어들겠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간접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돼요. 이때
전 세계 국가들, 정부들이 어떤 일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동시 침체됐을 때 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경기가 더 침체하지 않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마구 푸는 건데 이걸 조금 유식한 소리로 뭐라고 불러요? 옹알이 나왔어 지금.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양적 완화는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을 푸는 것고 국채를 발행해서 푸는 것뿐만 아니고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낮춰서 사람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쉽게 받게 만들어주면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을 푸는 건데 실제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던 건 일본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이 그렇게 경기 부양하려고 했었고 2007년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8년부터 각국 정부가 너나 할 것 없이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엄청난 자금이 풀리게 됩니다. 얼마나 풀렸냐 하면 11년 연속으로 풀기만 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져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경기는 조금 부양돼요. 왜? 돈이 많으니까 사겠죠. 값싸게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대출금이든 뭐든 자금이 시중에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요? 돈이 시중에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겠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경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가 셌었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 공이 주식시장이 화랑인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가격도 거의 다 상승해요. 지난 15년간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은 거의 다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상승합니다. 또 하나, 그러고도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투기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기 중에서 가장 많은 투기가 있었지만 대표적이었던 투기가 바로 뭐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투기였던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2009년에 등장했을 때 본래 1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1,500원 정도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가격이었어요. 1비트코인은. 근데 14년 정도가 지난 2021년에 1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6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로 이게 폭락했다고 하는데 2009년이랑 비교해봐요. 1,500원이 1,500만 원이 됐어. 10,000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시중에 돈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8년, 19년쯤 되니까 이제 각국 정부가 더 이상 돈 풀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겠다 싶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서민 경제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돈을 풀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또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돈을 푸는 거예요. 결국 2008년 이후로 거의 14년 동안 전 세계에 돈이 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물가 상승을 방지할 수 없으니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금리를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문 안 보시는 분들도 이 소리는 들어봤을 텐데 이거 콩글리시예요. 미국 사람들은 쓰지 않는 영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겠죠. 물가는 방어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서 돈을 회전시키는 건 어려워지겠죠. 결국 금리와 물가는 이게 반대로 놀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력이 컸다는 거예요. 20세기 전반부에는 큰 전쟁도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은 사실 이런 거죠.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패권 경쟁의 마지막 끝판왕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 있던 땅들, 식민지들을 막 거느리다가 후발로 올라왔던 제국주의 국가가 독일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결국 뒤늦게 제국주의가 된 국가들이 땅 따먹게 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거고 2차 세계대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들어섰던 극우적인 정권들이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 이유도 많지만 이런 식이라면
다행히 저 두 번의 전쟁 이후로 인류는 더 이상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은 벌이면 안 된다 라는데 거의 의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쟁 후에 미소 냉전 체제가 오래 지속돼요. 이 미소 냉전 체제는 사실 굉장히 막 살얼음을 걷는 아주 그냥 줄타기 하는 듯한 위험한 사건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핵전쟁이나 큰 전쟁으로 비화되진 않았던 시절이에요. 왜? 서로 세니까. 그리고 서로 양진영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밑에 애들이 벌이는 지역적인 분쟁을 일부는 조장했지만 대부분은 큰 전쟁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형님들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1991년에 소련이 드디어 붕괴됩니다. 붕괴되면서 이제 세계의 유일 패권 국가는 미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실로 1990년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 가장 좋은 첨단 기술력, 가장 엄청난 금융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힘이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역적인 분쟁을 다 없앨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미국이 억제하는 데 힘을 썼고 그래서 미국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는데 그걸 유식한 말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렀던 거예요. 미국에 의한 평화가 좀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는 와중에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에 휩싸이게 돼요. 미국은 지금도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 적자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수준으로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국방비 지출액만도 엄청나요.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미국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미국은 무슨 국? 그렇지,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미국이 천조국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미국의 1년 국방비 예산이 1,000조 원인 거예요. 넘는 거예요. 한때는 조금 떨어지고 어느 때는 높고. 1,000조 원이 국방 예산이라고?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2,000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GDP의 반 정도가 국방비인 거예요. 예산. 미국의 국방비 1,000조 원 수준은 지금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세계의 국가 수가 193개거든요. 나머지 192개국의 국방비를 다 합치면 미국 국방비 수준이에요. 미국 국방비는 세계 국방비의 45에서 5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은 굉장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걸 갖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면서 지켜왔는데 최종적 이게 전쟁이란 게 벌어지지 않으면 국방비는 계속 낭비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재정 적자에 휘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건실해지지 못하니까 미국 정부도 세계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미국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간파했던 새로운 강대국들 또는 기존의 강대국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세계 경제 패권에 도전한 국가가 하나 생겼죠. 지금 세계 경제 패권은 누구의 싸움이죠? 한국? 아니야. 한국은 아니고 미국과 중국 싸움이죠. 실제 그게 크죠.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패권 경쟁 중인데 사실 중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키워준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들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 안 좋은 다툼만 하고 있었던지라고 생각하기 아니에요. 중국이란 나라를 키워준 게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1980년대부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대 금융 능력이 있고 미국 서부에는 실리콘밸리라고 있죠.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인건비가 높아요. 따라서 금융력과 기술력을 투사해서 제품을 만들기에는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선 아주 저숙련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 우리랑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중국인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 동부 해안지대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따라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가장 큰 중심축은 미국 동부의 금융력과 미국 서부의 첨단 기술력이 중국 동부 해안의 낮은 인건비랑 결합해서 세계 경제를 돌렸던 거예요. 그 와중에 중국이 급성장을 합니다. 10%가 넘는 성장을 할 때 있었고 연평균 8%대 성장을 막 하는 거예요. 중국이 돈을 벌어. 게다가 또 하나 처음에는 저숙련공들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하청업체에 일을 하면서 30년간 숙련공이 돼버리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기술력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랑 우리 한판 붙어도 되겠는데? 라고 고개를 쳐들었던 것이 2010년대 초반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미중 패권 경쟁, 즉 경제적 패권 경쟁은 끝이 안 났지만 최근에 들리는 소리는 이런 게 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미국한테 대든 게 아닌가? 라고 조금 후회를 하고 있다는 후일담도 들립니다. 왜? 미국이 이제 혼자 싸우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과 손잡고 중국을 포위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싸우니까 중국이 어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러시아도 전통적인 소련이라는 강대국 시절을 그리워하고 푸틴은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했고 자원으로 경제 부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율도 높아요. 물론 이제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러시아가 고개를 들면서 적어도 세계 맹주는 아니어도 지역에서 우리는 최고여야 돼 라고 하는 지역 패권주의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뉴스 들을 때 이런 용어 나와요. 지정학적 갈등. 들어보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단어들 많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지정학은 무슨 뜻이냐면 지리 플러스 정치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은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해서 정치적인 거에 휘말리는 거예요. 지정학적 갈등이란 뜻은 한 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정치적으로 중요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싸움에 휘말리는 것. 그게 지정학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갈등이 남사군도 쿠릴열도 막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 독도도 지정학적 갈등이에요.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아주 큰 판이 벌어졌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서 지금 200일 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가장 따뜻한 항구 지역이 어디냐면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대서양으로 나가는 바다예요. 거기 나가는데 떡 가운데 지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럽이라든지 서구 세력한테도 그래서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무대로 해서 지역적인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면 미국은 직접 개입은 안 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수 있었던 건 미국이 이제 세계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철군했죠. 전격적으로 철군하면서 탈레반이 너무 쉽게 정권을 다시 뺏어버렸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세계 분쟁에 개입하기는 싫은 거야. 심지어 미국의 지상군을 파견하는 건 더 싫어요.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는 이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미국 패권이 약화되는 와중에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과 전쟁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외로 21세기 전반부가 격변이에요. 2차 산업혁명의 대구인 4차 산업혁명, 스페인 독감의 대구인 코로나 팬데믹, 경제대공황의 대구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아주 큰 전쟁은 없지만 이제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 엄청난 격변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꿔놓고 있는 두 가지 격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격변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표준들이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표준을 영어로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 노멀 시대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삶의 표준, 생산의 표준, 산업의 표준, 경제의 표준이 바뀐다는 뜻인데 대표적으로 등장한 뉴 노멀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비대면화, 가상화, 지능화 같은 게 요즘 새로운 뉴 노멀로 등장하고 있는데 비대면이란 건 이제 너무 익숙해졌죠. 저는 직접적으로 사람 만나는 강연이 너무 좋았어요. 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을 듣지 않고 강연을 한다는 게 이게 힘이 굉장히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비대면으로 강연을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비대면 강연에서 많이 했겠지만 할 때는 힘이 안 났어. 근데 이제는 이게 익숙해졌네. 네. 그런데 비대면화, 물론 대면 강연의 강점은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화란 게 이미 거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어요. 지능화란 게 지금 대두되고 있죠. 이제 세상은 우리를 대신하는 수많은 과학기술이 우리의 뇌를 대신해서 대신 띵킹해주고 분석해주고 예측해주고 있어요. AI라는 단어가 뭔지는 아시죠? AI가 뭐의 약자죠? 약자라고 물었으면 영어로 답해야 돼요. 인공지능이라고 답하면 안 되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인 지능이란, 그래서 인공지능인 건데, 이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시작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도 2월부터 3월 달에 걸쳐서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이랑 구글의 알파고리랑 대국하면서 전 국민이 AI란 단어에 노출됐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당시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리가 5번 대국했었어요. 누가 이겼죠? 몇 년 안 됐는데? 알파고리가 어제 일도 기억 안 날 나이는 아니에요. 알파고리가 이겼죠. 5번 싸워서.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4대 1로 이겼었어요. 이 AI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해서 분석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예측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와 AI가 조합돼서 세상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변화가 벌어지고 있죠. 이게 지능화예요. 여러분들 AI 스피커 이용해 보셨어요? 아침에 저는 오늘 서울 올라오면서 아리야 오늘 서울 날씨는? 하고 물어보고 올라와요. 그랬더니 최고 기온 26도, 최저 기온 23도, 아침에는 흐렸다가 오후엔 맑아질 겁니다. 이걸 듣고 올라와야 내가 우산을 들고 갈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조금씩 편리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데이터와 AI의 결합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능화라는 새로운 뉴노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게 점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영어로는 피지컬 월드라고 불러요. 이 물리적인 세상 말고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로 전혀 새로운 세상이 하나 등장했어요. 인터넷으로 등장한 새로운 세상의 공식적인 명칭이 바로 사이버 월드예요. 가상 세상. 싸이월드가 아니고 사이버 월드가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유통 거래 행위, 교육 행위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디지털 세상, 사이버 월드가 점점 힘이 막강해지고 사이버 월드를 점점 정교하게 3D화 시켜서 만드는 기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월드 속의 새로운 세상 속의 삶을 현실과 연결시키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가상화예요. 가상화가 벌어지고 가상화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 가운데 얼마 전까지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각광받았어요. 들어보셨어요? 트윈은 쌍둥이잖아요.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쌍둥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 교통망, 항만 뭐 이런 시설들을 디지털 세상에 똑같이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감지 못한 위험을 감지하거나 현실을 통제하기 위해서 디지털 세상을 통제하는 거예요. 심지어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는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디지털 트윈 정책을 통해서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 전체의 빌딩과 모든 교통 항만 시스템을 디지털 세상 똑같이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세상에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 그게 얼마 전까지 각광받고 있다가 2020년 1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뜬 지 한 지금 1년 반이 조금 넘은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보다는 조금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아주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가상화 기술 관계는 끝판왕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21세기 전반부에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래서 세상이 비대면화, 지능화, 가상화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변화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아날로그적인 감성, 책의 향기가 좋아도 할 수 없이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게 되신 겁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죠? 놀랍게도 이게 서론이었어요. 근데 서론을 제가 길게 얘기했던 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럼 메타버스가 뭡니까? 일단 용어부터 합시다. 메타는 초월하다,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벌스는 유니버스의 벌스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누군가 메타버스를 초월 세상 또는 초세상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단 영어는 우리는 한국어를 해야 되지만 있는 그대로 쓰세요. 그냥 메타버스는 초월된 세상인데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가 완전히 상호작용을 잘해서 서로 융합도 하고 공진화, 함께 진화해가면서 새로운 가치 활동, 경제 활동, 문화 활동 같은 게 벌어지는 새로운 공간,
공간의 이름도 메타버스고요.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의 이름도 메타버스인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사실 SF 영화들 같은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세상을 잘 보여주는 영화, 제가 교보제로 많이 쓰는 영화의 제목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예요. 이 메타버스를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세상의 사람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수많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들어가서 거기서 인생의 반을 살아요, 거의. 거기서 경제활동하고 학습활동하고 놀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걸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예요. 주인공은 저렇게 3차원 가상세상에 들어가죠. 그 안에서 카레이싱도 하고 3차원 클럽에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포트나이트라고 해서 트래비스 스콧이 공연하는 모습에 최근에 있었던 메타버스 공연 모습이고요. 이거는 UC 버클리 대학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졸업식을 못하니까 대학 캠퍼스 전체를 저렇게 메타버스 공간에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 공간을 다 거쳐서 졸업식장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건국대, 세종대를 비롯해서 메타버스 학교 많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로블록스예요. 로블록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게임을 하고 심지어 게임과 아이템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죠. 이런 변화들이 대표적인 메타버스 세상이에요. 수많은 기기, 고글이든 이런 걸 이용해서 홀로렌즈든 들어가서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3차원 공간에서 만나서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런 메타버스가 있는데 메타버스 서비스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현재까지 드러난 건 첫 번째, 증강현실이 있어요. 증강현실이 영어로 Augmented Reality, A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 실사 모습에 가상의 디지털 객체가 이렇게 더해지는 건데 저거 뭐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포켓몬고. 포켓몬고 게임 해보셨어요? 한국에서 100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어요.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아닌 거죠. 들었는데 이 포켓몬고 게임이 잘 만들어진 게임인 게 이 포켓몬들이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호수나 숲이 있는 공원 지역을 가면 자연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어요. 거기 다 연구소거든요. 저희 전자통신연구원, 옆이 화학연구원, 그 옆이 기계연구원이요. 이 3곳은요. 전기몬 계열의 성지예요. 그래서 전기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피카츄예요. 지금은 빵으로 더 유명하신 그분. 그래서 피카츄가 엄청 떠요. 우리 연구소들은 크잖아, 게다가. 이게 피카츄 같은 포켓몬 게임의 특징인데 포켓몬 게임 보면 현실 화면이 있죠. 현실이 있고 거기에 몬스터가 디지털로 등장하잖아요. 이런 걸 증강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러월드라는 게 있는데 미러월드는 여러분 구글 어스 써보셨어요? 구글 어스 딱 쓰면 지구 딱 들어가서 점점 들어가서 서울시 들어가서 내 아파트까지 들어가면 아파트 주차장 창문까지 다 나타나잖아요. 현실에 존재하는 객체를요. 가상의 세계에 거의 똑같이 보여주는 서비스. 그게 미러월드예요. 첫 번째, 세 번째 라이프 로깅은요.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같은 거예요. 신발이라든지 손목에다가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 달아서 이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하고 활동적으로 했는지 로그, 기록이잖아요. 찾아서 이 사람에게 참 잘했어요. 또는 분발하세요. 이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 그게 라이프 로깅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상세계는 아까 봤던 포트나이트 같은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서, 버추얼 세계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AR과 VR의 차이점은 AR은 현실의 실사에다가 디지털 화면이 더해진 거라면 VR, 버추얼 리얼리티는 다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혹시 게임하는 것 중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하지? 게임 할 시간 없죠? 게임은 해요? 그렇게 바빠?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것 같네요. 근데 배틀그라운드,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이 슈팅 게임이잖아요. 슈팅 게임은 캐릭터가 처음에 딱 드러나고 나중에 총만 보이죠. 이거 다 가상이죠. 그건 VR이에요. VR인데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저기 몬스터 나타나서 내가 총 쏘는 장면이 나오면 그건 AR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서비스가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고 이게 나중에 보면 교육과 연결이 됩니다. 이 메타버스 개념이 최초로 등장했던 건 놀랍게도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미국의 소설가인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 속에서 아바타란 단어도 쓰고요. 아바타가 활동하는 완전한 가상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부른다라고 처음 정의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구현을 못하다가 2003년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등장하죠. 이러면서 메타버스 관심이 조금 높아졌는데 문제는 2003년의 기술로만으로도 메타버스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각광받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메타버스를 세계 최초로 막 이끌어 나갔던 나라야 막 이러면서 외쳤어요. 왜? 그러니까 한국엔 싸이월드가 있었어. 싸이월드에서 2차원 공간이었지만 메타버스처럼 사실 쓰인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의 기술적 수준으로는 아주 활동적인 그 모습을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것을 그래서 이끌어 나갈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좀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사람들이 못 만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상 공간이 좀 더 정교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게다가 디지털 기술은 그 사이에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진짜 메타버스를 구현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최근에 크게 각광을 받고 여러분들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의 이제 스타트를 끊기 시작한 겁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은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접기로 하고요. 메타버스 사례들 몇 개를 영상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건 로블록스예요. 이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게임도 만들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기기도 하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또는 온라인 게임 제작 시스템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가입을 하겠고요. 한국의 경우 로블록스 게임으로 많이 부르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까지 사용해서 실제 고등학생들이 게임을 제작하고 그 게임을 팔고 거기서 아이템을 팔면서 억만장자가 된 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법률상 그게 불가해요. 그래서 현재 35만 명 정도가 이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포트나이트인데요. 포트나이트는 본래 온라인 비디오 서바이벌 슈팅 게임이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3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게임보다는 공연을 많이 해요. BTS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최초로 공개됐던 것도 포트나이트고 트래비스 스콧이 공연을 해서 2천만 달러의 엄청난 공연 수익을 포트나이트에서 걷었는데 어떻게 공연하냐면 트래비스 스콧이 가상으로 등장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가상의 캐릭터, 내 아바타들이 객석에 등장해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바타가 점프하고 환호하고 춤추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을 내는 거야. 그리고 메타버스 속의 공간은 마음대로 참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 이거 하면서 자랐던 세대 나이인데 여러분들이 현재는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 같은 것들이 마케팅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제페토 혹시 쓰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Z에서 출시한 아바타 기반의 SNS인데요. 이 제페토 자체에 전 세계에 1억 4천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페토 속에 블랙핑크도 집을 얻어서 살고 있고 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요즘 에스파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겁니다. 지금 제페토에는요. 나이키도 들어와 있고 구찌도 입점해 있어요. 명품들을 팔아요. 그럼 현실에서 400만 원 줘야 되는 백을 이 속에선 6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바타가 구찌 백을 매. 6만 원을 거기에 왜 써? 그러는데 이 6만 원짜리 구찌 백을 메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제페토 들어가서 자동차 팔기 시작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내가 인생에서 살 수 없는 제네시스 G9을 G90을 내가 구찌백을 메고 타고 가서 광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광장에 도착하면 친구들이 너 차 샀냐? 이러면서 얘기하고 너 구찌도 맸네? 막 이러면서 하면 여기서 자존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제페토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팔리고 있고 선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메고 싶지 아바타가 메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보편화되면 여러분들도 필템으로 살 수도 있어요. 네. 메쉬도 있어요. 메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혼합현실 가상회의 플랫폼인데요.
홀로그램 3D 아바타를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교육을 진행하는데, 현재 세종학당에서는 뭐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잽을 이용해 가지고서, 잽은 3차원이 조금 어렵잖아요. 2차원 정도로 해서 한글 교육 같은 걸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교육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는 메쉬 같은 홀로그램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외부에서 뭔가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또 구글을 쓰면 서로 홀로그램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홀로그램으로 만나서 협업을 하는 거예요. 붓글씨 쓰는 것을 외국에 살고 있는 내가 홀로그램으로 배울 수도 있게 돼 있고, 이 메쉬가 좋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홀로렌즈라는 고글뿐만 아니고 다른 뭐 태블릿 PC, VR기기, 스마트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편화되고 오픈 플랫폼이 되면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한국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아시죠? 마크 저커버. 회사 이름 바꾼 것도 아시죠? 아예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로 치고 지금 마크 저커버가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익이 창출이 잘 안 되면서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쪽에 속속 뛰어들어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이런 쪽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맺고 메타버스 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활용 측면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게임이랑 제페토 같은 엔터테인먼트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는 걸 아니까 여러 군데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 분야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요, 가상 공간의 수술실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제 시체를 놓고 실습을 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로 만들어진 아바타 시체를 가지고 절개 수술을 해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남극의 세종기지라고 있는 거 알죠? 남극 세종기지에 의료대원이 2분 계신데, 이분들이 처치 못할 사고나 상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이분의 몸을 3D 스캐닝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올려놓으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절개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시를 해요. 그걸 갖고 이 사람이 하는 실험도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원격 의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메타버스죠.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기아차가 네이버 제페토랑 협력해서 이제 차량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쉐보레는 이미 메타버스에서 로지라는 차를 팔고 있어요. 차 팝니다. 그리고 유통 분야, 금융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KB 금융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실제 은행 직접 갈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은행을 만들어요. 그럼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 메타버스 은행에 들어가면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 은행원이 앉아서 나를 맞이해줘요. 그럼 당신한테 필요한 대출 서류가 뭔지 여기 띵띵띵띵 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휴대폰으로 준비했던 서류들을 띵띵띵띵 보내요. 그러면 이쪽에서 당신이 가능한 금액을 얼마, 이걸 알려줘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런 변화들이 금융에서 벌어지고 있고, 관광지에서 이제 관광지 못 갔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지역의 관광지를 메타버스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쓰이기 시작했어요. 게더타운이라고 최근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게더타운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줌이 있잖아요. 줌 속에 아바타가 등장해서 같이 교육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수준의 메타버스고요. 역시 한국에서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서 메타버스가 먼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투스에서 엘리펀이라는 걸 내놨는데, 엘리펀에서는 가벼운 짧은 영상 교육도 가능할 뿐더러 내 아바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 선생님 튜터랑 같이 대화하면서 나 교육에 무슨 문제 있어 이런 거 가이드 받아요. 이런 게 가능해지고 있고요. K바람이라고 KTDS사에서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이제 막 서비스가 론칭하고 있어서 나중에 세종학당재단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종학당재단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잽인데, 현재까지 한국에서 메타버스 교육하면 거의 다 잽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잽 속에서 많이 강의를 해봤는데, 문제는 여기는 고르는 게 제한적이에요. 용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얼굴을 아무리 좋은 걸로 고르고 싶어도 제페토에선 되게 멋있는 애가 되는데 여기서 저는 거의 동물급이에요. 그리고 제가 동물이 돼서 강단에서 강연을 하고 그것도 2차원에서 강연을 하면 동물들이 저한테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점프를 해줘요.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한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이긴 한데 아직은 가장 저용량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잽을 이용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제가 보여드렸던 메쉬라든지 K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좀 더 고도화된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폰이 4G예요, 5G예요? 5G 쓰긴 써요? 네. 5G 쓰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죠. 왜냐하면 커버리지가 안 되고 속도가 예상만큼 안 나오는데, 사실 4G 같은 경우는 속도가 100mbps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bps는 그러니까 1초당 100MB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1기가짜리 고화질 동영상이 있다면 4G 시절에는 10초에 1기가짜리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G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35GBps예요. 그러니까 1초에 35기가, 즉 35개의 1기가짜리 고화질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구현이 안 돼요. 구현이 안 돼서 지금 최대 속도일 경우 20기가 정도가 다운받을 때, 그러니까 1초에 20편의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속도만으로는요, 메타버스의 3D된 엄청난 공간을 되게 크게 만들고 거기서 수천 개의 캐릭터가 놀게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네트워크가 발전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네트워크가 또 한 세대 진화할 거예요. 이 G자가 다 제너레이션이에요. 6G, 5G 할 때.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이 끝나고 6세대 이동통신, 6G가 등장하는데 언제쯤 등장할 거냐 하면 2028년에서 30년 사이쯤 등장할 거예요. 이제 한 6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 6G의 이론적인 속도는요, 지금 5G가 20GBps라고 그랬잖아요. 6G는 1TBps예요. 1테라는 1000GB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초에 1기가짜리 동영상 영화 한 편을 1000편을 다운받는다는 얘기예요. 1초에. 이게 지금 5G보다 그러니까 20배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속도도 더 낮아지고, 이 정도가 이제 보편화되면 메타버스는 본물 터지듯이 등장할 겁니다. 왜? 어느 환경에서도 내 아바타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실제 나중엔 메타버스 플랫폼과 서비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내가 이쪽 메타버스에서 춤추고 놀다가 있다가 학원 갈 시간이다 그래서 옆에 핸드폰을 돌려서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내 아바타 그대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단 여기서 나의 신비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 아바타를 개로 바꿀 수는 있지. 이런 것들은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속도가 이제 보장이 되는 순간 메타버스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그 와중에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쓰일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비대면 속에서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로블록스 쓰는 초딩들 보면은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채팅에 대하면서 대화 잘해요. 진짜 우리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왜? 이 밀레니얼 세대 말고, 여러분은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얼굴 보면 많을 거예요. MZ 세대 아시죠? 밀레니얼이 1980년대 초반에서 태어나서 2000년대 초반까지가 밀레니얼이에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이 태어나서 2000년대 초반까지가 Z세대인데, 지금 초등생들 그리고 중고등들 Z세대들은 굉장히 이 디지털에 익숙해요. 걔들은 화면만 보면 만지잖아요. 다 되는 줄 알잖아, 이게. 근데 이러다가 안 되면 당황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그냥 삶이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교육을 받게 되고, 외국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받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거기서 비대면으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체험과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재밌잖아요, 일단. 그리고 영상으로 나타나고 선생님이 동물이 되든 사람이 되든 나타나서 말해주고, 교육을 어디서 해? 야, 오늘 교육은 에펠탑 밑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미러월드로 에펠탑을 구현한 다음에 그 앞에 선생님이 학생들 오늘은 에펠탑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그 밑에서 수업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면 몰입도도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창조를 통해서 상상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랑 이제 연결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교육을 3시간 받고 메타버스에서 3시간을 받고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연결, 창조, 확장, 체험이라는 가치가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4가지 유형별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얘기. 그럼 메타버스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장황하게 21세기 전반부에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격변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인데 이 2가지 변화로 인해서 지능화라든지 비대면화라든지 가상화 같은 큰 뉴노멀들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이제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 와중에 가상화의 끝판왕처럼 등장한 기술이자 공간 이름이 메타버스예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메타버스 시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대부분 문과들이 고루해. 그러니까 저도 기술자가 아니에요. 저 경영학자예요. 근데 기술을 많이 아는 경영학자예요. 그래서 저도 아날로그적 감성이 세다고 얘기한 건데 이 아날로그적 감성이 나중에 창조성이나 상상력으로 구현될 수 있는 건 좋은 포인트인데 이거 자체 디지털 기술을 사용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디지털 기술 그리고 새로운 과학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세종학단도 여기에 대한 개방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일단 시스템이 생겨야 돼요. 결국 돈 들어요. 정부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한다고 그 초중고에다 뭐 이렇게 지원 사업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런 플랫폼들이 아주 저렴한 오픈 플랫폼을 쓰게 될 경우 서비스의 질이 제한적이야. 그렇다고 우리 걸 메타버스 플랫폼을 나름 개발할 경우는 이건 또 엄청난 고비용이야. 따라서 거기에 중간자적인 어떤 전략을 취할든지 아니면 진짜 예산을 많이 따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에 최적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만들어내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플랫폼 내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없이는 메타버스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컨텐츠예요. 초기에는 아마 언어 교육해주는 컨텐츠가 지금도 유튜버 보면 메타버스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특히 영어 교육은 많은데 초기에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교보제로 쓰겠지만 선생님마다 또는 수업의 특성마다 강의 특성마다 달라져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컨텐츠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강사진이 갖춰야 되거든요.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고 이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교보제들, 동영상이라든지 디지털로 만들어진 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인드와 시스템, 콘텐츠가 갖춰져야만 제대로 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전반부는요, 진짜 실로 격변이에요. 아주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도 눈이 핑핑 빌린 정도로 새로운 과학기술이 매 시간 창조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변화되는 과학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여러분 자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당장 직업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삶의 메타버스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며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